중개대상 권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물권과 채권 이런 얘기 했죠. 네, 26페이지입니다. 물권과 채권 얘기할 때 물권은 뭐예요? 물권. 그렇죠. 정답이십니다. 채권은 돈에 관한 권리겠죠. 그죠? 물건에 관한 권리, 돈에 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는 물건에 직접 내가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권과 채권이 경합을 한다.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채권의 경우 물권도 물권 자체로만 따지면 우리가 뭐 경매 나오거나 이럴 때 뭘 따져요? 순위라는 걸 따지죠. 그래서 내가 어디 부동산을 뭐 전세를 들어간다. 임차를 하려고 할 때 따지는 게 뭐예요? 그 앞에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 왜? 나중에 경매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죠? 채권은 어때요? 사람에 대해서 거는 거죠. 돈에 대해서 거는 거. 채권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순위가 동등합니다. 내가 어제 빌려주고 쟤는 내일 빌려주고 해도 똑같아요.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n분의 1에서 줍니다. 그래서 물권이 채권보다 앞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다 저당권이니 유치권이니 누구한테 걸었어? 물건한테 걸었죠. 부동산한테 걸었죠. 그래가지고 다 물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임차권 뭐 월세니 전세니 이런 계약들이 있죠. 그건 기본적으로 속성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죠? 돈 빌려주고 돈 빌려 받은 관계예요. 그래서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에 밀리게 되죠. 그래서 채권에 물권화를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해요? 에? 그래서 뭘 하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요. 그러면 얘가 뭘로 변신을 한다? 물권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경매에서 우리가 따질 때 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것도 불안하다. 그럼 뭐예요? 전세권 설정합니다. 전세권은 무슨 권이에요? 물권이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채권 채무 관계를 물권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확실하게 물권이니까 뭐가 돼요? 순위를 따지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중개 대상 권리라는 건 물권을 얘기를 했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채권이지만 중개 대상 권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만 내가 공부한 걸 잘 따져보니까 물권만 중개 대상 권리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임차권도 뭐니까? 중개 대상 권리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환매권은 뭐예요? 환매권은 뭐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다시 살게 이거죠? 에? 잘 모르세요? 나올 겁니다. 매매를 한다든지 내가 돈이 급해요.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주는데 저당 잡긴 싫고 얘가 그럼 그거 나한테 팔아 이랬어요. 근데 친한 관계니까 어때요? 대신 네가 나중에 돈이 다시 뭐 쓰고 다시 들어오면 그때 내가 1년 후에 다시 팔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환매권. 그렇게 하는 걸 등기를 합니다. 아니면 담보는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한대요. 담보라는 거 저당을 설정했다는 거는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죠. 근데 저당을 걸고 돈을 빌려준 거잖아. 그죠? 소유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환매권은 뭐예요? 소유권이 가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환매권이라는 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서 나중에
다시 양도담보라는 건 다시 양도를 하겠다라는 걸 담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안 했을 때. 환매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반대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용 같은 거 하잖아요. 개발된다. 개발된다 그러면 어때요? 다 수용을 당하면 다 수용권을 넘기게 되죠. 근데 수용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안 해. 개발을 안 하고 개발 계획이 포기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나한테 오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도담보는 양도할 것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로선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환매권이라는 건 이미 그냥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가 끝났어. 갔어. 근데 다시 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내가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가지. 아시겠죠?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환매권은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등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등기가 된 건 어떻게 되겠어요? 서류상으로 움직이니까 뭐가 돼요? 이전이 가능하겠죠. 환매권도 뭐가 된다? 환매권 자체도, 그죠? 1년 후에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등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중개할 때 주의를 요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되지 않아. 나 그 사람한테 사기로 했어. 약정만 해놨단 말이에요. 등기를 안 하고. 그죠? 근데 그 약정만 해놓은 거 갖고 그 사람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등기가 돼 있으면 확실하죠.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중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중개 대상물은 등기가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 하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환매권을 중개를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첫 번째 질권. 질권 아까 했죠? 전당포 얘기. 그 다음에 점유권은 뭐예요? 점유권은 그죠? 내가 물건을 사실상 점유한다. 즉 내가 전세권을 갖고 있고 들어가서 살면, 그죠? 내가 들어가서 내 물건 하나 갖다. 점유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제3자에게 대항을 한다. 임대차에서 대항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전입을 해야 돼. 그죠? 그럼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은 두 개서 생겼고, 그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물권화가 돼가지고, 그죠? 내가 나중에 경매에서 유리하게 되는 최우선 면제권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점유라는 거를 내가 못해. 무슨 상황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분들이 무슨 얘기예요? 밥솥이라도 하나 놓고 가라 이런 얘기 하지? 그죠? 짐 다 빼지 말고 하나 갖고 있어 이러죠? 그 얘기가 뭐냐면 점유를 하란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점유라는 거는 사실상 점유하면 발생하는 것이, 얘를 어떻게 거래를 한다든, 야 내가 거기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 너한테 이전해 줄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매번 시간에 많이 다룰 거예요. 그죠? 뭐예요? 토지에 봉분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제사를 지내. 그죠? 그러면 거의 영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매년 유지가 잘 되고 이러면 그거는 지상권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좀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상권에서 뭐 30년, 15년, 5년 뭐 이런 얘기 있죠. 지상권을 준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유지가 관리된다 그러면 그냥 지속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산 같은 거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묘 이장해 주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 무채재산권은 뭐예요? 특허권, 상편권. 보이지 않는 권리죠? 이런 것도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의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재산권, 친권, 인격권.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인지 문제가 되는 것들, 헷갈리는 거. 유치권 얘기를 제가 아까 앞전부터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헷갈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유치권은 한마디로 정리를 어떻게 했다? 유치권의 성립에는 중개의 개입의 여지가 있다 없다?
성립에는 없지만, 그죠? 유치권 자체를 이전하는 건 가능한다? 가능하다.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 아까 얘기했던 맹지 있죠? 그 맹지를 내가 샀어. 그럼 지상권이 같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온다. 그죠? 하지만 지상권이 성립되는 건 어떻다?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우리가 관습상도로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땅 사러 다니시다 보면은요,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는 게, 여긴 관습상도로로 사람들 열로 다녀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등기부를 떼어보면 거기 도로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수십 년간 다닌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뭐가 생긴 거예요? 지역권. 이 얘기 아닙니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뭐예요? 지상권은 땅 위에 있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토지 주의 허락을 받고 지상권, 건물을 내 마음대로 줬잖아. 그죠? 그러면 지상권은 내 거요? 내 거잖아요. 그럼 내 거에 대해서 이거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등기를 하면 이전도 가능하죠. 지상권 성립이 되면. 즉,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하고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토지 위에 건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거를 건물만 팔 수 있을까요? 그죠? 건물만 팔 수 있겠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주가 주인이 서로 다르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다 A였잖아요. 근데 A가 B한테 팔았어요. 그죠? 그럼 B는 뭘 갖고 있어요? A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지상권을 C에게 팔았어요. 그럼 C도 지상권이 그대로 왔지요. 그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다. 즉, 지상권이 성립될 때는 어때요? 지상권이 성립되는 건 관습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지, 법적으로 되지만 성립 자체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지상권 자체의 거래는 가능하다. 유치권하고 똑같다.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는 없어요. 우리가 껴들 틈이 없어. 자동이니까. 근데 이미 성립된 유치권이나 지상권은 이전이 가능하므로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저당권도 당연하지요. 저당권도 당연히 중개대상 저당권의 성립, 돈 빌려주고 저당을 성립하는 거잖아요. 아까는 어땠어요? 성립 자체가 아니라 이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중개 자체는 성립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거고. 그래서 법정 저당권의 이전은 계약으로 하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권리에 대해서 박스로 표시되어 있죠? 요거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왜? 세모는 뭐가 될까요? X는 아닌 거고 동그라미는 되는 거고 세모는 성립에는 안 되고 이전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 행위, 중개대상 행위의 판단 기준. 그러면 아까 토지 얘기했었죠? 시작할 때 토지를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소유권을 A에서 B로 이전을 하는데 이 이전을 할 때 소유권의 이전 매매라는 행위로서 그죠?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토지였고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거였고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대상 행위의 판단 기준에서 나오면 같은 얘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아까 유치권의 성립이라는 것 자체의 행위는 중개 행위가 아니고 자동으로 된다 그랬죠. 상속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자동으로 되니까 중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야,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줄게. 네가 그러지 않아도 나는 당연히 상속받아. 그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중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민법에 채권계약 14개 전형계약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중개 대상 행위에 된다 그랬어요. 책에 29페이지요. 그러면 내가 중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매매, 사고 파는 거. 또 교환은 뭐예요? 서로 교환하는 거죠. 땅하고 건물하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 놓는 거. 임대, 전세, 월세. 요 행위만 우리가 뭐가 된다? 중개 행위가 된다. 아시겠죠? 그럼 다른 거를 우리가 껴들 여지가 없지만 했다 손 치더라도 걔는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베이스를 잘 잡고 가야 되는 게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건 어떻다? 공인중개사 법과 관련돼 있다. 그죠? 법에서 관련하고 규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거는 이 법에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중개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건 증여, 사용대차. 이건 채권계약이지만 무상이다. 증여는 돈을 주고 증여를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중개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경매, 공매, 상속, 공용수용, 취득, 시효 등은 중개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겠죠. 수용 내가 중간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해줄게. 돼요? 안 되죠. 그죠? 공매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은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여기는 좀 덜한데 대전 둔산동 같은 데 가면 경매 무슨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회사예요? 경매 전문 회사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교차로 봐도 나오는데. 그죠? 거기 뭐 해주는 거예요? 경매를 알선해 주는 데인가? 경매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끔 교차로 같은 거 보시면요. 아파트가 보통 3억인데 2억 8천짜리가 있어. 띡 보면 무슨 경매정보 회사야. 그럼 그 경매정보 회사에서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물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을 하는 것이지 그 경매를 받을 수 있게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법원에서 하는 매수신청 대리인 교육이 있어요. 걔를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경매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참여를 못하게 될 상황이야. 직접 가야 되잖아요. 못 가게 될 상황이야. 그러면 누군가 대신 누구를 보내야 되겠지. 근데 그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대단한 사람이다. 왜? 대신 간다라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물론 보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에 써주세요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주가 누가 되냐 잘 보세요. 지금은 누가? 내가 주야. 근데 내가 바빠. 대신 보내주고 싶어. 나 대신 내 이름으로 경매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공인중개사이면서 매수신청 대리인 교육을 받은 자만이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어. 요건 좀 다른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경매회사는 뭐다? 누가 주야? 경매회사가 주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못 가잖아. 그래서 대신 좀 가주세요 하는 거고, 경매회사는 경매회사가 주가 돼서 나보고 뭐라 그래요? 이 좋은 물건 있으니 한번 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뭐만 제공하겠어요? 거꾸로 정보만 제공해. 얼마 정도 쓰시면은 낙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정보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보를 제공받은 저는 어때요? 가서 그 가격 쓰겠죠. 그 가격 썼는데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경매정보에서는 얼마에 쓰세요라는 정보를 줄 때 보수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계신 분이 정보회사를 가서 경매 회사를 가가지고 아파트가 2억 8천짜리인데 2억 5천에 나왔습니다 라고 정보를 받은 거야. 이 정도 쓰시면 만약에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받았는데 안 됐어. 화나죠. 그죠? 화까지는 안 나더라도 뭐 잘 안 맞네. 근데 정보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렸으니 수수료를 주십시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주지. 그걸 누가 줘? 그죠? 근데 낙찰을 받았어.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 그럼 본인 입장에는 어때요? 2억 8천짜리를 2억 5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3천만 원 벌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순위를 보니까 2억 1천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다 뒤집어 놓지. 경매회사 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경매회사 쫓아가시겠죠. 쫓아가서 다 뒤집어 놓지. 그럼 내가 경매회사라면 어떻게 할까? 2억 5천 쓰라 해놓고 저는 2억 4,800짜리를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낙찰이 어떻게 돼요? 1등 2억 5천, 2등 2억 4,800, 3등 2억 1천. 만족스러우세요? 그 상황을 모른다면 야 200만 원 차이로 됐네. 정말 잘 받았다. 아닌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에요. 경매회사는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개대상 행위 참고 이런 박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눈에 잘 익혀 두십시오. 그 다음에 중개가 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합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합동행위, 단독행위 민법 시간에 나왔나요? 나왔죠? 합동행위는 뭐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네? 같은 방향을 바라보니까 뭐 사단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같이 어떤 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거. 그죠? 단독행위는 뭐예요? 내 혼자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합동행위와 단독행위는 다 뭐다? 중개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개 여지는 서로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서로 조율을 해줘가지고 의사를 합치. 계약이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 서로 바라봐야 되죠? 네? 한 방향을 바라보면 안 되고 상대방이 없어도 혼자만 하는 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상의 법률행위, 증여 같은 거죠. 중개 개입 여지가 없으므로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행위다라고 했을 경우 기억해야 될 게 뭐가 될까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경매나 공매 이런 것들은 중개 행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으나 경매가 끝나고 낙찰이 됐다. 그죠?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뭐의 여지가 있다?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자, 넘기실게요. 3절 용어의 정의 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를 배워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그죠? 업무를 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육성하고 공민경제 이바지한다 1조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3조 중개 대상물로 넘어갔었죠. 다시 2조로 왔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 3조는 중개 대상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조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쓸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중개 얘기했지만 아직 의미는 잘 모르시고 그냥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아예 뭐라는 표현이 있어요? 알선.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치셔도 좋아요. 중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알선이다. 알선하면 왠지 뭐 미립국 알선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중개는 알선이다. 자, 앞으로 이제 이 그림을 몇 번 그릴 거예요. 아주 쉬운데. 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A와 B예요. 그죠? A와 B가 서로 지금 어떠고 있나요? 서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A가 매도고 B가 매수라고 합시다. 그죠? 매도인, 매수인. 매도는 뭐예요? 파는 거. 매수는 사는 거. 그죠?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너 이거 살래? 했어요. 그죠? 매수인이 응 이랬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차관가 승낙. 거꾸로 매수인이 너 그거 팔아! 응! 된 거죠. 모든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지만 B가 A를 찾기도 힘들고 A가 B를 찾기도 힘든 게 세상이죠. 나 아파트 팔고 싶은데 누가 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낍니까? 공인중개사 C를 낍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C가 껴서 어때요? 중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조율합니다. 그죠? 그래서 A와 B가 계약을 할 수 있게. 계약을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중개 대상 권리가 바뀌는 거지. 그죠? 중개 대상 권리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당사자가 있고 C라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그림은 어때요? 순서적으로 A와 B가 먼저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C가 A하고 만나고 C가 B하고 만나요. 그죠? 1번, 2번. 예를 들어서 그리고 3번. 이런 식의 계약이 되겠지요.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을 조율을 해서 그죠? 알선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뭐에 대해서? 부동산이 아니죠.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곤방까지 한 3조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것이 중개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지금 얘기했던 공인중개사 여기 있네요. 이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보다 정확한 표현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공인중개사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 왜? 공인중개사는요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등록관청에 등록을 했을 때만 이러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서 신분을 뭘로 바꿔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꾼 후에 중개업을 영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이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실게.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보수, 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소속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나 뒤에 붙는 말은 똑같지요. 그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이에요. 내가 차린 사장님이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뭐예요? 자격증이 없는 직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는 업무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뭐래요?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중개보조원 혹시 계신가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중개보조원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커피 타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어때요? 중개보조원이 일을 더 잘하시죠. 왜? 난 더 이제 잃을 게 없어.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자칫하면 자격 취소당합니다. 등록하신 분은 자칫하면 등록 취소당하죠. 에? 그래서 겁이 많아요. 중개보조원은 어때요? 겁이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중개보조원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이 법을 열심히 해놔야 되는 이유도 뭘까요? 나중에 자격 취득하고 내가 사무실 냈는데 그죠? 자격 취소당하거나 등록 취소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 책은 없어도 돼요. 사무실에. 꼭 있어야 될 책은 세법하고 중개법이에요. 세법은 자꾸 헷갈리거든. 까먹고. 그래서 세법하고 중개법. 학개론도 필요 없어요. 민법 학개론 책이 필요 없어. 공시법도 그닥 필요 없어요. 볼 일이 별로 있거든. 근데 세법은 가끔 봐줘야 되고 중개법도 잘 봐놔야 자격증 취소 안 당하겠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중개남은 나옵니다. 그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개라는 거 말 자체는 뭐예요? 중개 대상물이 우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중개 대상물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래하는 당사자 그죠? 그 다음에 이 행위를 계약이 체결되기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개업은 뭐가 되겠어요? 업은 뭐예요? 일이죠. 일이니까 중개행위를 어떻게 일로서 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중개업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거래 당사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매도인은 뭐가 있어야 돼? 매도인은 팔아주세요. 매수인은 사주세요.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의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의뢰가 있어야 되고 내가 흙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죠? 어? 중개해주면 뭐 받아야 돼? 수수료, 보수. 우리는 중개 보수란 표현을 씁니다.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업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죠? 직업. 여러분들 직업이 지금 어떻게 되실까요? 전업주부. 전업주부가 정말 훌륭한 직업인 건 아시죠? 경제적인 가치도 엄청난 거 아시죠? 그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부야 했을 때 오늘은 주부지만 내일은 아닌가요? 아니죠. 오늘도 주부, 내일도 주부, 모레도 주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죠. 그러면 어디 가서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전업주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오늘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편의점에서 일하고 내일은 휴게소에서 일하고 오늘 막 맨날 달라.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메뚜기. 그죠? 딱히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이 없죠.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중개를 계속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요즘은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는요. 그 동네 사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그렇죠. 미용실 또 슈퍼 많아서 슈퍼. 동네 슈퍼가 사랑방이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아는 데가 슈퍼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알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A라는 동네를 이사를 갔는데 방을 구해야 돼. 그죠? 방 한 칸이 필요한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도 됐었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다 치자. 그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못 보는 사람이니까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나 이 동네 이사 와야 돼서 방 하나 얻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슈퍼 아줌마가 뭐라 그럴까요? 저기 영희 엄마네 집에 방 하나 있는데. 그죠? 그럼 영희 엄마는 어떻게 해? 부르겠죠?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서 보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슈퍼 아줌마가 지금 한 행위는 뭐예요?
알선했죠. 뭔가 알선했어. 알선 수재 많이 자꾸 떨어지만 알선했어요. 뭘 알선을 했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그죠? 당사자 사이에서 알선을 했어요. 즉 슈퍼 아줌마가 한 행위는 뭐예요? 중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배웠죠. 오늘 첫 시간이지만 얼핏 배웠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지금 중개를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서 보고 있었어. 신고할까요? 어? 네. 영희 엄마가 고맙다고 10,000원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뭘까요? 자격증이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이죠. 잘 보셔야 돼. 무등록 중개업자야. 그러면 잘라서 볼까요? 이렇게 되죠.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처벌이에요. 처벌이라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근데 지금 영희 엄마는 뭐에 걸릴까요? 여기 걸릴까요? 무등록 중개업자일까 아닐까를 따져보자는 얘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희 엄마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라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등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희 엄마? 못했어요. 이 등록이란 내용에는요, 이미 자격증을 보유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해. 무등록이니까 자격증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있는 사람이 무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얘는 무등록이야. 무등록은 이제 오케이가 됐어. 여기까지는. 그죠? 중개업에서 업도 잘라볼까요? 중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것도 명백해요. 사람이니까 자까지는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어디에 걸려요? 업에 걸리는 거야. 업에 걸려요. 업에.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희 엄마가 1년에 그렇게 하는 중개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영희 엄마가 아니라 슈퍼 아줌마가. 슈퍼 아줌마가 영희 엄마, 순이 엄마, 철이 엄마 대봐야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그죠? 어디서 업에서 걸립니다. 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슈퍼 아줌마의 업은 뭐예요? 슈퍼. 그죠? 슈퍼는 매일 그 아줌마는 거기 앉아있어서 계속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 아줌마의 업은 슈퍼란 말이에요. 중개업이 아니라. 물론 중개 행위를 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개업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봐도 되는 게요. 등록에 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정도에 등록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 법이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시험 봐서 합격해야 할 수 있지요. 근데 80년대 안테나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80년대는 어땠나요? 복덕방 했죠. 복덕방. 복덕방이 무슨 뜻이에요? 생기복덕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래서 복덕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덕을 복두둑 이런 의미인가 봐.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복덕방 하면 생각나는 느낌은 어때요? 왠지 가면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커피 시켜 먹고 고스톱 치고 있을 것 같죠? 그죠? 딱 문도 왠지 철문이고 드르륵 있을 건 무조건 1층이야 또. 그죠? 그리고 요만하죠? 뒷방 하나 있고. 이런 느낌.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복덕방 하면. 그때는 뭐였을까요? 복덕방을 하고 싶을 때는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신호등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신고제였다고. 신고라는 건 뭐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내가 하겠소 하면 콜이에요. 허가제는 허가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야.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게 허가예요. 원래는 다 안 돼. 건축 허가는 뭐예요? 건축을 우리나라 땅은 웃기는 게요. 내 거잖아요. 내 건데요. 내 맘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무조건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 허가라는 건 뭐예요?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해주는 게 허가야. 등록은 뭘까요? 리스트에 업시키는 거예요. 리스트에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바뀌어. 지금은 등록되죠. 근데 등록제는 등록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격증 플러스 사무실. 그죠? 사무실을 갖춰놓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신고제였다는 얘기지. 신고제니까 거기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됐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신고제일 때 하던 분들이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만뒀을까요?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돼요. 그때. 그래서 옛날에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중개인 했었어요.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분들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라고 안 불렀다고. 근데 지금은 그냥 다 합쳐져서 용어를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그래서 89년도 이전에 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도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법인 중에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만 따지면요 크게 법인이 있고요 개인이 있어요. 뭐 개인은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아는 개인인 공인중개사고요. 법인은요 중개법인이 있고요 특수법인이 있어요. 중개법인은 뭘까요? 중개만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요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중개사들이 모인 거고요. 특수법인은요 중개를 하기 위한 법인은 아니에요. 중개를 하기 위한 법인은 아닌데 중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농협, 그 다음에 산단, 그 다음에 산림조합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럼 농협, 산단은 뭐냐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런 법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는 없죠. 여기는 공단, 세종은 공단이 없어서 청주나 대전 가면 공단이 있잖아요. 그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데서 중개를 할 수 있어.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알선을 하겠죠. 그 얘기는 뭘까요? 다시 얘기하면 잠깐 유추를 해보시면 산업단지니까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 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농협은 뭐가 될까요? 농지. 산다는 공업용지. 산림조합은 산.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아까 지금 슈퍼아줌마 얘기하면서 어땠어요? 왠지 느낌이 중개를 하는 게 나름 자격을 갖춰야 되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개법인이냐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그렇다 치고 특수법인 중에 농협, 산단, 산림조합들 얘네들은 원래 목적이 중개하는 아이들이에요? 아니죠. 얘는 농민을 위해서 그죠? 있어야 되는 애고 얘는 뭐예요? 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얘는 뭐예요? 그 산림 뭐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장목반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수해서 요 한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중개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 그 다음에 법 부칙 6조 2항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도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개행위의 의의, 중개행위란 개업공인중개사가 36페이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행위다 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중개행위의 범위라는 겁니다. 범위. 그죠? 이 중개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앞으로 자주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중개업, 중개업 이거를 구별할 필요성도 물론 있고요. 중개행위도 구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를 했다 손 쳤을 때는 중개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즉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렸던 A와 B와 C라는 그림이 있었죠. 그죠? 이제 이 그림은 그냥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C가 중요한데, 이 C가 이상한데요? 자꾸 C 하니까. A, B 사이에서 거래계약을 알선을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한 계약은 거래계약, 이렇게 한 계약은 중개에 관하니까 중개계약이라고 불러요. 거래계약을 알선을 했는데 이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즉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는데 공인중개사 처음에 찾아가죠.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래요 이랬죠. 알아봐 줄게요. 그러면 내가 알아봐 주세요. 청약. 그래요. 승낙. 우리 B와 C 사이에는 이미 중개 계약이 성립을 한 상태예요. 그죠? 근데 C가 A라는 사람한테 아파트 파실 거예요? 할 수 있죠. 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럼 또 여기도 중개 계약이 양쪽으로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둘을 알선했다 이거지. 그럼 C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기본적으로는 A와 B가 계약서를 쓸 때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지요. 왜? 계약을 쓰면 중개가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중개의 완성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중개가 완성이 되면 뭐가 생긴다? 아까 살짝 아마 읽으실 때 얘기했죠? 공인중개사도 수수료를 받는다. 즉 보수를 받으니까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그죠? 식당 주인처럼. 그러면 식당 주인이 내가 들어가자마자 손님으로 갔는데 돈 주시고 드세요 이러면 어때요?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 나가죠. 그죠? 공인중개사도 가자마자 돈부터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뭔가 내가 제공을 하고 돈을 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A와 B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치러야지만 부동산의 거래는 완성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냐면 중개의 완성, 즉 계약 체결 시가 되면 우리는 뭐가 생긴다? 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생긴다. 중개 보수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보수의 청구권은 이때부터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은 거래계약이 되더라도 거래계약이 어때요?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파기가 됐다고 치면 보수 청구권이 소멸될까요?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어때요? 거래계약이 파기됐어. 중개보수는 어때요? 양 당사자에게 받게 돼 있죠? 그죠? 파는 사람은요 그래도 좀 나요. 왜? 처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뭐가 와요? 계약금이라는 게 옵니다. 그죠? 계약금 보통 10% 와요. 그럼 중개보수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약 0.9%라고 했잖아요. 0.9% 이내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 계약금 받아야 해서 여기서 대충 1%만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 1억짜리 1,0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달라면 안 주겠어. 나 같으면 주겠다. 중요한 거예요. 얘한테도 받아야 돼. 그죠? 근데 얘는
1,000만 원 계약금은 무슨 성격? 위약금의 성격이 있고 증약금의 성격이 있고 그죠? 다 배우셨죠? 그러면 해약금의 성격으로 해약을 한 거잖아 얘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나간 상태에 손해를 봤는데 쫓아가가지고 중개보수 100만 원 주셔야 되는데요. 죽었어요? 안 줍니다. 저 같아도 안 줘요. 그죠? 달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완성은 언제예요? 그죠? 잔금을 치르고 또 잔금만 치르면 되나요? 안 되죠. 쌍무계약. 서로 의무가 있는 거잖아. 거래계약은. 그죠? 쌍무계약은 서로 양 당사자 간에 의무가 있어요. 사는 사람은 돈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파는 사람은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증서를 줘야 돼. 맞죠? 동산이면 편하죠. 동산은 뭘로서 소유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점유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판다 치면 돈 받고 핸드폰 주면 땡. 그죠? 카메라를 판다 치면 카메라 주고 돈 받으면 끝. 부동산은 어때요? 그게 힘들어. 왜? 주머니에 안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주머니에 안 들어가서 그래. 핸드오버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래요? 서류상으로 공시의 방법에 의한 등기상을 보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주려면은 내가 내 맘대로 남의 거 뺏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서류를 줘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서류를 던져주고 잔금을 받을 때, 잔금을 받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됐고 완료된 시점에 내가 이전 서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서류가 완료가 되고 등기가 격려되어야만, 그죠? 어디 갔어? B에게 등기가 딱 떨어져야지만 계약이 다 끝난 거예요. 계약 자체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계약이고 중개의 완성은 계약 체결시다.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여기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될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판례에서는 어떨까요? 모를 땐 판례를 따르면 돼요. 시험 문제도 보시면요. 다툼이 있을 경우는 판례를 따른다 이래요. 법적으로 법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A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B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판례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판례를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 판례 공부 그냥 읽으시면 돼요. 법에서는요, 판례에서는요, 등기가 다 끝날 때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개가 완성되고 계약 체결 시에 내가 수수료를 다 받았어요. 중개보수를 다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나의 책임은 진행형이다. 네? 네, 진행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법무사 계약을 하게 되면요. 출연진들이 어떻게 되냐면 네?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럼 출연진들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플러스 법무사, 사무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요. 사는 사람, 지인, 1, 2, 3 사는 사람들이 주로 지인들이 많이 오셔요. 확실히 않는지.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가로고. 그죠? 법무사 사무장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법무사 사무장은 누가 불렀을까요? 90% 이상으로 C가 부릅니다. 물론 가끔은 B가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기 친구가 법무사 사무장이거나 자기 동생이 법무사 사무장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르지만 웬만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불러줍니다. 근데 법무사 사무장은요, A에게는 뭘 받느냐면 서류를 받아요. 이전 서류를 받아요. 그리고 금전을 받아요, 안 받아요? A한테는 안 받지요. 파는 사람이 돈 내는 거 돈 내고 팔아요? 아니죠. 누가 다 부담을 합니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B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B는
법무사 수수료도 부담하고 또 모두 부담해야 돼요. 죽어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 그죠? 취등록세 내야 되죠? 그럼 취등록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취등록세를 누가 내줄까요? 내가 직접 내나요? 아니요. 등기 과정을 거치면서 D가 내줍니다. 인지값, 수수료, 취등록세 모든 걸 D가 내요. 그럼 취등록세는 어때요? 아직 안 배우셨지만 기본 4%인데요. 1, 2, 3, 4까지 다 낼 수가 있어요. 주택은 1, 2, 3이에요. 그러면 뭐 1억짜리 해봐야 얼마 돼요?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죠? 부동산이라는 건 1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100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00억짜리 부동산의 3%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면 3억을 누구한테 주냐면 D한테 줍니다. 누가? B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죠. 그 정도 낼 돈이면 회사 거나 이런 거니까 직접 가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법무사 사무장이 취득세를 받아서 날랐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무장 위에 누가 있을까요? 거기 사장이 있겠죠. 진짜 법무사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진짜 법무사고 여기는 뭐가 돼요? 법무사 사무장이고 직원이잖아요. 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겠죠. 근데 웃기는 건 여기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안타까운 거지. 그 법리를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꾸 C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꾸 지워요. 왜 그럴까요? A, B, C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C죠. 많이 하는 놈한테 책임을 많이 지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만 똑바로 잘하면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금액에 대해서 좀 무뎌지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작건 크건 간에 의뢰인에게는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전세가 3천만 원짜리라도 우습게 보실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재산이고 10억짜리 아파트면 10억이 그 사람의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공부하시느라고. 그죠?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나중에 업을 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르시죠 아직? 자격증을 받으시면 실무교육도 해야 되거든요. 내일은 제가 실무교육을 하거든요. 거기 가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럽죠. 네. 그분들은 작년에 여러분처럼 고생 엄청 하셨을 거란 얘기지. 그죠? 근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의뢰인의 전재산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셔라 라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중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 보시면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법에서 어디까지 딱딱 아까 중개의 완성은 어디라? 계약의 완성이다. 37페이지 판단 기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판례는 중개 행위를 넓게 인정한다. 그래야 공인중개사법 손해배상이 성립한다. 뭐 쭉 나옵니다. 쭉 보시면 되고 일방 당사자에 의한 중개 행위 판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 등 실병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 법에 의해서 규를 받는다는 아까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기단이다라는 자꾸 의미를 자꾸 여기서 규정을 하는 이유는요. 이 법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쉽게 얘기하면 이 벌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매수 의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야? 판다는 사람은 없는데 산다는 사람만 있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을이 갑의 대리인, 즉 파는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사칭을 하고 어떤 거예요? 돈을 받았겠죠? 그 횡령을 했어요. 그럼 이걸 민법상의 횡령으로 하면 볼 것이냐? 이런 거죠. 어? 아니란 얘기예요. 중개법에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개법에 걸리니까 공인중개사라면 행정처분에, 그죠? 행정형벌까지 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행위의 성격입니다. 중개행위의 성격은 보조적 준비행위다. 보조적 준비행위는 우리말이니까 다 아시죠? 보조라는 건 어떤 기본이 되는 거에 부수적인, 보조적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행위 A와 C, B와 C의 관계는 무슨 행위예요? A와 B가 실제적인 거래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적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행위. 중개행위는 대리행위도 아니고 사자로서의, 사자는 뭐예요? 대리인이죠? 옛날에 무슨 사자, 청나라 사신 뭐 이런 거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독자적인 행위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C가 A, B의 거래계약, 나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계약은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없지만 내가 A, B를 알선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나를 위한 행위다. 그래서 거래계약과 동집적인 행위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 법률행위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민법 시간에 귀가 닳도록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정신적 작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의사를 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야 법률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요건을 갖췄을 때. 근데 사실행위라는 건 뭐예요? 단순한 사실만이라죠. 그래서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즉 중개라는 것은 둘 사이에서 내가 알선한 사실 자체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뭐예요? 계약이죠. 내가 둘을 알선하는 거. 자 보세요. A와 B가 있는데 내가 중간에서 너네들 이거 계약해 마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긴 하지만 내가 중간에 껴서 서로 뭐 의식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의식작용을 한다는 건 타협을 한다는 거죠. 얘가 타협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요 자체라는 계약들 있죠. 요 계약은 어때요?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는 거잖아. 중개계약도요. A가 나 좀 팔아줄래? 응 했죠. 의사 표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다? 법률행위이고 중개라는 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위임, 도급, 고용, 현상, 광고 이런 거 있는데요. 위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무상이 원칙이고 위임은 내가 할 거를 남에게 맡기는 거죠. 에? 근데 위임하고 대리는 뭔 상관이 있죠? 차이가 뭐죠? 내가 위임받았어요. 내가 대리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네. 사무처리고 위임은 무상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무상이고 타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임이냐 도급이냐 고양이냐 현상광이냐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대충 보기에 중국 중개랑 비슷해 보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 갑자기 위임이나 도급, 고용, 현상광고라는 아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 얘네들이랑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별을 하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로서 유상, 즉 돈을 받고 행해지는 거지만 위임은 뭐예요? 그냥 믿으니까 해주는 거지. 아무한테는 위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상이 원칙이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급은 뭐예요? 도급은 건설공사 같은 게 도급 계약이라 그래요. 예, 건물은 어때요? 건물을 다 지을 것을, 건물이
완성될 것을 약정을 하고 보수를 받죠. 여기는 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긴 유상이잖아. 그죠? 고용은요, 보세요. 중개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 여기 정확하게 거래 계약입니다. 거래 계약이 체결이 돼야지만 중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고용은 어때요? 내가 중개업자를 고용했다라고 하면 알선만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보수를 줘야 돼. 일 시켰잖아요. 고용을 했다고 치면. 근데 중개는 뭐예요? 일의 완성. 계약을 중개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일의 완성이 됐을 경우에만 주는 거잖아. 아까 도급은 어땠어요? 응? 도급하고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보시면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부분은 똑같잖아요. 중개 계약이 돼야 되니까. 근데 도급은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자 보수가 있거든요. 건축 같은 거. 그죠? 하자 보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중개 보수는 어때요? 그냥 계약하면 끝이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거고. 고용은 일의 완성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고용은 그냥 일 시키면 끝이요. 중개 활동 하게 하면 끝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현생 광고는 뭐예요? 도급하고 중개하고 똑같은 건 뭘까요? 광고로 지정된 행위. 그죠? 어? 근데 현상 광고는 뭐예요? 여러 사람들 광고해가지고 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공인중개 사무실 같은데. 그죠? 그런데 보면 광고를 통해서 하는데 얘는 뭐예요? 청약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의 방법으로 하는 중개행위가 구별된다. 현상 광고는 아무한테나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그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좀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틱 나오잖아요. 가끔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행정재산 있잖아요. 행정재산 굳이 그렇게 우리가 관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시험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6월 달까지 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이제 추가가 돼서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잊으세요. 네. 오늘 들은 것도 다 그냥 잊으세요. 그 다음에 중개의 종류 10분만 더 할게요. 중개의 종류는 개업 공개, 이게 중요합니다. 중개의 종류를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에 가끔 자주 나와요. 중개의 종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관여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중개행위의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의무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근거에 따라서. 거기를 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요. 중요한 키워드쯤 되겠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관여의 정도. 관여를 한다는 건 뭘까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개입을 한다는 의미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는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 중개가 완성된다는 의미는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건 팔고 싶은 거죠. 살 때까지 팔 때까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개중개, 참여중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개예요. 근데 전시중개, 지시중개라는 말이 있어요. 전시중개는 뭐가 될까요? 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어? 알려주고 지시하고 끝나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왔는데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때요?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어디 막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시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참여중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참여중개, 매개중개고, 지시중개는 어디까지 되겠어요? 알려만 주는 거예요. 어디 나왔던데 거기 가보셔요. 그냥 끝. 그러고 보수받는 거야.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돈 내라가면 누가 내요? 그죠? 아무도 안 내지.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상행위를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 중개라는 말을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중개라는 걸 부동산에 계속 한정을 짓고 있는데요. 실제로 따지면 중개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디가 좀 많아요? 경매중개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막 들어오면 중개인이 막 하잖아요. 농산물 중개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거는 둘 사이를 알선하는 건데 우리는 대상이 부동산인 것 뿐이고 그 사람들은 대상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보시면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이 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민사중개는 뭐에 되겠어요? 상행위 이해의 것. 상행위는 쉽게 말하면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관계잖아요. 근데 민사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을 누가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죠? 결혼상담소도 어때요? 의뢰인이 남자 여자 2명 있고요. 중간에서 내가 어때요? 맞춰주죠. 알선해줘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직업도 어때요?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자, 사람을 구하고 하는 자, 둘 사이의 관계를 조율해 주는 거지요. 대표적인 건 부동산 중개고요. 부동산 중개는 어디에 포함된다? 민사 중개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자체로 보면 얘는 뭐다? 상인이다. 그죠? 이건 얘기가 다른 거죠. 내가 다루는 대상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중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죠? 나는 누구다? 상인. 돈 받고 하는 상인이다. 상인인 지위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의무 정도에 따라서 일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인데, 일방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의뢰인과 거래할 상대방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중개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지금 중개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 거래계약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왜? 중개라는 것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다 분야를 나눈 건데, 이 중개라는 것도요, 어떤 식의 개념이 있냐면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방 좀 놔주세요. 그래요. 끝.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속은 뭐예요? 네? 뭐 전속 가수 출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그죠? 전속 가수라는 건 딴 데 출연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 나는 일반적으로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다 내놨지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을 하면 A한테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물건을 내놓을 때 여러 군데 내놓으면 여러 군데 내놓는 거하고 한 군데 내놓는 거하고 어디가 빠를까요? 여러 군데 내놓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확률적으로. 그죠? 근데 한 군데 내놓는다는 의미는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한 군데만 내놓으면 내가 아주 신뢰를 한다든지, 그죠? 아주 거기가 잘해서 신뢰감을 가질 때 하겠죠. 반대로 내가 공인중개사 입장인데 의뢰인이 와가지고 나랑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만 내놓고 딴 사람한테는 안 내놓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 입장의 확률은 어때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때요? 나는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갖고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 군데 내놓을 거면요, 뭐 그냥 대충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나한테 막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달라 그러면 난 어떻게 열심히 하겠지. 법적으로도 어때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하면요,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더 지워요. 자주 보고도 해야 되고 막 그래. 뒤에 나오지만 보고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의무가 생겨요. 그래야지 의뢰인이 어떻게 더 믿겠지요. 앞으로는 아마 전속중개 계약이 좀 보편화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50년 지나면. 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에 따라서 혼자 하는 것은 단독중개. 혼자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림에 C가 한 명이란 얘기예요. A, B, C 이런 식의 단독중개. 이런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C가 2명이야. 매도인 쪽 공인중개사, 매수인 쪽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끼리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 계약을 체결시켜요. 얘를 공동중개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중개도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 근거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는 중개를 공인중개라고 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중개를 사중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공인중개를 원칙으로 하나 사중개를 금지시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거를 공인중개. 우리가요, 공인중개사라는 말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 이 말 속에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라는 항목의 공인중개사. 이게 맞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공인중개사. 이게 맞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중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우고 공인중개사라고 쓰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죠. 옛날에는요, 자동차는요, 중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중개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자동차를 거기서 그냥 사요. 매입해서 사요. 그죠? 거기는요, 중고자동차 판매업이지 중개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고려시대에 중개업이 성행했다, 중개무역 할 때 그 중개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개하고 같은 거예요? 생방송을 생중계한단 말 있죠? 그 생중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거는요, 중계예요. 중계 방송이에요. 그죠? 우리가 쓰는 말은요, 중개사예요. 이 개자가 달라요. 그죠? 생각 별로 안 해보셨던 상황이죠. 중계방송은 뭐예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연을 여기서 방송사를 중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개무역은 어때요? 뭐네? 중국이 있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받아서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사서 넘어갔죠. 이건 중개무역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얘가 바로 넘어갈 걸 중간에서 싸바싸바 하는 게 중개가 되는 거고, 다이렉트로 갔으면 우리가 근데 관여를 했잖아요. 관여를 했으면 중개가, 우리가 좋아하는 중개가 된 거고, 우리가 이걸 사서 이렇게 갔으면 중개무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이해하셨죠? 근데 중개 행위를, 아까 다시 넘어가면 이제 공인중개, 공인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해서 공인중개가 되는 거고, 그럼 법에서 정해놓지 않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 사중개 될까요? 안 될까요?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아요. 그죠? 제가 한번 볼까요? 저는 좀 그렇고, 만약에 두 분이 친하신데요, 집을 팔아야 돼요. 그죠? 집을 팔아야 되고요. 또 두 분도 친하신데 집을 사야 돼요. 근데 중간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딱 맞아요, 타이밍이. 그러면 중개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슈퍼 아줌마처럼 할 수 있죠. 금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걸 업으로 계속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개설 등록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했는데요. 뭐 국내 중개, 국제 중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시험에서 가끔 이렇게 문제 풀이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국내 중개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개대상물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국제 중개는 외국에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은 어때요?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 3조에 규정된 아이들만 규정을 한다. 외국에 있는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상관없다예요. 그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못한다? 아니다. 상관없다. 그죠? 근데 가끔 안 되는 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것들은 있다. 아까 입주권, 분양권, 뭐 분양권 제한, 이런 전매 제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 뿐이야. 아시겠죠? 공인중개사가 차려놓고 책상 같은 거 중개해도 된다? 상관없다. 그죠? 여기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수수료 받고 이거 팔아줘도 상관없어요. 단 공인중개사법에는
저촉이 안 돼. 더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그 법의 규율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그래서 자꾸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억울하거든. 책상 중개했는데 왜 이거 수수료를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아. 더 받았다고 해서 나를 왜 처벌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한 게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하죠. 하지만 중개법에서 얘기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나는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데, 그죠? 나는 뭐만 잘라면 돼요? 내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만 잘라면 돼. 그럼 중개법에서는 너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소득세 저쪽 가서 따져야지. 국세청 가서 다시 따져야지. 내가 세금을 탈루해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공인중개사 테두리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문제예요.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100만 원짜리 팔았는데 수수료를 뭐 1억을 받았으면 1000원은 뭔 상관이냐는 얘기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면. 근데 그게 중개대상물이라면은 법정 중개 보수표를 정해놨거든. 그래서 그걸 넘어서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